영화 서울의 봄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9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하나회 장성들과 모의해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연행하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과정을 그리고 있죠. 이때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군인 정치는 안 된다며 군사반란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옆에 있던 인물은 정병주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배우 정혜인이 연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유독 안타까운 장면은 정혜인의 죽음으로 그는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는 신군부에 맞서다 총을 맞고 전사하고 말았죠. 그리고 정혜인이 연기한 실존 인물은 김호랑 중령으로 영화 개봉 이후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호랑의 생애와 남겨진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호랑은 1944년 경남 김해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를 한 해 늦게 졸업하고 김해농고에 입학하였는데 동기들은 당시의 김호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공책이 없어서 비료포대 종이를 오려 묶어서 공책으로 사용하면서도 늘 당당하고 공부와 운동을 잘한 다부진 친구였다. 김호랑은 김해농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후 당시 수재들이 모이던 부산대 공대에 합격했으나 학비가 없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비가 무료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는 김해농고 34년 역사 중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그의 육사 합격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김해농고 교장은 직접 김호랑의 집을 방문해 기쁨을 나누었죠. 김호랑은 육사 입학 후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소했지만 체력이 강했고 과외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후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당시 그의 육사 종합평가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죠. 가정환경은 경제적 여유는 없으나 화목하고 향후 다른 생도보다 인생관과 국가관 확립의 전망이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사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김호랑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2사단 32연대 수색중대에 배치되며 군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1970년에는 맹호부대 소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죠. 이후 김호랑은 특전사에 배치되었는데 30수여단 중대장이 첫 보직이었죠. 그리고 1979년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됩니다. 1974년 사령관으로 부임한 정병주는 대한민국 특전사 체계를 완성한 특전사의 전설로 불리고 있었는데 정병주 사령관은 김호랑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실제 당시 그의 옆에서 근무했던 선배는 김호랑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한 군인이며 관리보다 임무 완수에 철저했던 비서실장이었다. 1979년 12월 12일 특전사령부 집무실에서 정병주 사령관은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휘하 부대에 전두환의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믿고 있던 그의 부하들은 전두환의 쿠데타에서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1공수여 단장이었던 박희도는 과거 작전 실패로 예편 위기에 놓였을 때 정병주가 나서 구원해준 인물로 정병주의 측근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3공수여 단장 최세창은 과거부터 정병주 밑에서 근무하며 대령과 준장 진급 때 큰 도움을 받은 신복부하나 다름없었습니다. 제5공수여 단장 장기호 역시 동기생 중 마지막으로 준장 진급을 할 때 도와준 정병주에게 충성맹세까지 한 인물이었죠. 그랬던 이들이 전두환 주도 쿠데타 세력에서 활약하고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고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밤 최세창은 직속 상관을 체포하라고 부대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공수여단의 무장한 군인 10명이 사령관실로 들어왔는데 맨 앞에 선 이는 12.12 쿠데타에 가담한 특전사의 박종규 중령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했죠. 유사시 특전사령관을 지켜야 할 3공수가 반대로 사령관을 체포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죠. 이때 정병주를 지키던 다른 장교들은 반란군의 회유와 협박에 모두 넘어갔지만 오직 김호랑 소령만이 남아 자신의 사령관을 지켰습니다. 영화에서 김호랑 소령은 사령관이 다른 참모들과 함께 빠져나가라고 지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이 계시는데 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당시 가진 무기라고는 권총 한정에 불과했던 그는 완전무장한 10명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이후 총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고 김호랑 소령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살이었죠. 사건 직후 전두환의 신군부는 김호랑이 선제 사격하는 바람에 3공수 측이 응사했다고 발표합니다. 사망 원인도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되었죠. 시간이 흐른 2022년 진상규명위의 조사로 반란군이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먼저 사용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소령이 권총으로 응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후 그의 죽음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됩니다. 고인이 쿠데타군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직무 수행 중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보다는 적과의 교전 또는 반란 등을 방지하다 사망을 뜻하는 전사가 적합하다는 의미였죠. 김호랑의 부인 배경옥 여사는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산 복례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명문이었던 경남여중과 경남여고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이후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했는데 이때 한 남자를 소개받습니다. 그는 청년 김호랑으로 당시 월남전에 파병 중이었죠. 둘은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백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어린 시절 동화 속 여왕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1972년 12월 23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1977년 장교 출신에게 특혜를 주는 유신 사무관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전역하고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김호랑에게도 유신 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참 군인의 길만이 나의 길이라며 거절합니다. 백 씨는 이런 남편을 두고 직업군인이라는 의식이 언제나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다시 시간이 흐른 1979년 12월 9일 김호랑 소령은 아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이에 아내 백 씨는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맛있게 차려주기 위해 땅콩과 호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남편의 부하 직원이 땅콩과 호두를 대신 전해주었는데 여기에는 남편의 편지도 있었죠. 업무가 바빠 직접 가져오지 못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이후 4일이 흐른 12월 12일 저녁 백 씨는 오늘은 남편이 오겠지 하며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를 넘기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고 전화선 너머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해. 그날 저녁 안에 백 씨는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3일 김호랑 소령이 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훗날 아내 백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1979년 12월 12일 남편이 오늘 저녁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해하며 급히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으로 한 미안해라는 말이 계속 귓전에서 맴돌았다.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이의 가슴에 탄환이 박히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터지는 통증이 왔다. 남편은 어마어마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없이 저주스러웠다. 그리고 당시 신군부는 김호랑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묻었다가 특전사 장병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립묘지로 이장했습니다. 장례식 당시 아내 백 씨는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운명에 오열하다 쓰러져 실신하기도 했죠. 장례식을 치른 후 백 씨는 장교 관사에서 퇴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관사에 머물며 남편의 죽음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후 남편을 죽인 사람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종규 중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종규와 김호랑은 육사 선후배 사이로 매우 친했고 특전사 장교 관사에서 위아래층에 살며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한 사이였죠. 이에 백 씨는 박종규를 찾아가 당신이 어떻게 후배의 가슴에 총탄을 박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종규는 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겠다고 나를 찾아다닙니까? 몹시 불쾌합니다. 김호랑은 대세의 흐름을 모르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후 백 씨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수 없어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녀의 부르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신경 마비증에 시달리고 있던 그녀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 영도구의 불교시설에서 전화상담 봉사활동을 하며 살았고 장님이 되었지만 남편의 묘를 자주 찾아 비석을 부연고 통곡하곤 했죠. 그러던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백 씨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병주 사령관이 부인과 함께 백 씨를 찾아왔고 큰아들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백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논문의 서문에는 고 김호랑 소령을 추모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렇게 백 씨는 정병주 사령관과 함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병주 사령관은 그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12.12 쿠데타를 증언하고 김호랑 묘를 찾아서는 죽기 전에 반드시 군사반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라며 부하의 넋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1989년 3월 그는 경기도 양주군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정사령관이 진상규명에 적극 관심을 기울였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검찰은 그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 내렸죠.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백씨는 야당의 총재였던 김대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1990년 국방부는 10년 만에 김호랑의 중령 진급을 추서합니다. 이후 백씨는 국가배상 소송도 준비했는데 당시 노무현 의원과 장기욱 변호사가 소송을 지원합니다. 두 사람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었죠. 그러나 백씨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는데 한 언론사는 이에 대해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죠. 김호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백 여사가 당시 여러 기관들로부터 감시와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1991년 6월 28일 그녀는 거주하던 불교시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경찰은 그녀의 죽음을 실족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성인 허리 높이의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토록 한이 많은 사람이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죽을 리 없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조카 김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며칠 후 독일로 가서 눈 수술한다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게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수사관들이 숙모의 죽음은 실족사니까 너무 떠들지 말라고 했다. 정병주 사령관 역시 숙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산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까지 생각해보면 숙모의 죽음도 타살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편 김호랑의 집안에서는 평소 김호랑을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머지않아 별을 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호랑의 형에게 있어 공부 잘하는 동생은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자신은 가난해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했지만 일하면서 동생의 학비를 보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안의 희망이었던 김호랑이 죽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비보의 충격을 받아 치매를 앓다가 2년 뒤 세상을 떠났고 큰 형도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연일 술을 마시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 김호랑의 흉상을 세우고 해마다 참군인 김호랑 중령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흥행으로 김호랑 중령의 참군인 정신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44기 추모제에는 많은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제에는 조카 김영진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이 영화를 보고 삼촌의 희생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역적들은 편안하게 잘 살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은 고통받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날 유승민 의원도 참석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반란군에 투항하고 협조했더라면 살아서 별도 달고 출세도 할 수 있었지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김호랑은 죽음을 택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했던 35세 김호랑의 죽음이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를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김호랑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유족들은 김중령의 사망 책임뿐 아니라 사망 경위조차 조작하고 은폐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는 입장이었죠. 여담으로 김호랑의 죽음에 관여한 박종규 중령은 오공들어 별을 달고 사단장까지 진급했지만 핵심 보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밤마다 김호랑이 꿈에 나타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회 숙청 당시 예편되어 명예도 잃고 연금도 박탈되어 어렵게 살다가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1년 전 김호랑 기념사업회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었죠. 나에게도 지난 30년은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내가 지금 병고에 시달리는 것은 하늘의 벌로 생각되는데 12.12에 참여했던 저와 저의 부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호랑의 아내 배경옥 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이름을 백수린으로 바꿨습니다. 수린은 물가의 외로운 기린이라는 뜻으로 새 이름으로 언제나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 씨는 생전 자신을 두고 12월의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에 태어나 12월에 결혼했고 12월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시를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무덤가를 다녀오네. 구름이 떠서 비가 내려 내 얼굴을 적시고 몇 송이의 꽃을 그 이의 비석 앞에 바치고 나는 후루리 떠나는 파랑새가 되어 그대 곁을 떠나온다네. 그대여 안녕, 안녕.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